자, 그때 이제 그 기사가 뭐가 났냐면, 15채 경매를 했던 사람이 죽었다. 자살. 그 다음에 15채 나오면서, 자살한 이유는 돈에 관한 거겠죠? 영찬에게 이거 좀, 물 좀. 그래서 대출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15채라는 이슈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15채 경매한 남자가 자살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자살했다. 이게 돈 문제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경매로 인한 자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그때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경매 때문에 자살한 줄 안다고. 근데 경매의 구조를 알면은 저런 경매 때문에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경매를 하면서 외부의 돈을 끌어다 썼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 돈 가지고 경매를 했다 칠까요? 볼까요? 집을 한 채 샀어. 80%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볼까요?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 통상 이자가 나오죠. 네. 이자는 통상 많아도 그 당시에도 3% 4%대였죠. 네. 그 당시에. 네. 요즘에 이제 5는 아직 5는 안 나왔지만 그때는 저금리 때잖아요. 그죠? 저금리 때예요. 그러면 3에서 4%라고 보면 대출 이자가 3에서 4%면은 부동산 월세 이자, 월세 수수료 있죠? 월세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못해서 7에서 10이 이상입니다. 7에서 10.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로 땡겨 쓰고 월세를 내면 월세로 이자 주고 얼마가 남죠. 그게 우리의 수익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 구조는 집을 산다 1번, 대출을 이빠이 낀다 2번, 대출 이자는 뭘로 감당한다? 월세로 감당하고 수익을 남는다 3번. 이 공식은 깨지지가 않아요. 왜 안 깨집니까? 네, 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응? 공실되면 이거까지 경매하는데 뭐 이거 1년 내내 공실해봐야 1억이라고 4% 해봐야 400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조상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어. 그죠? 근데 이런 게 15채다 라고 하면, 첫째, 월세로 전부를 냈다. 그러면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돈이 보니까. 여기 5개면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더 안전하죠. 그렇죠. 하나가 공실이 나더라도 여러 개. 그렇지. 공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죠. 그 커피숍에서 3, 4억씩 날려도 안 죽고 잘 돌아다니잖아. 근데 뭐 겨우 꼴랑 뭐 집 15채 작은 거, 그 작은 거 한 사람이거든. 그럼 뭐 큰 거를 했다고 해도 구조는 뭐예요? 이자 주고 월세 남는 수준을 샀으면 안 죽어. 이 구조에서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전세를 하게 되면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세요. 전세는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전세가 시세에 거의 한 7, 80까지 육박했죠. 최근에는 뭐 한 90%까지도 육박한 거 있죠. 막 1억 5천이 시세인데 1억 3천이 막 전세야. 막 이런 경우 그게 갭 투자잖아. 갭 투자가 거의 뭐 90%까지 육박하니까 내 돈 요만큼만 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게 갭 투자인데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세 자금을 이 정도 수준에서 땡긴다면, 자 보세요. 요거는 매매 시세죠? 시세. 우리가 경매를 여기서 샀다 칠까요? 어찌됐든 경매에 샀다 치죠. 경매가 조금이라도 쌌겠지. 비싸게 사서 예를 들면 1억짜리를 계속 2억에 주고 15채를 샀다면 망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매를 15채를 살 수는 없잖아. 어찌됐든 조금은 싸게 샀을 거야. 그거는 그렇게 추정하는 게 온당하죠.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요 갭은 있지만 매매 시세가 경매 시세가 매매 시세보다 조금 쌌어요. 그러면 전세가 한 요 정도 육박하거나 요 정도 됐을 거야.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당연히 경매 시세 대출은 요 정도 됐을 거야. 80%라고 해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전세로 내면은 대출을 거의 다 대출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 전세를 비싸게 받고 대출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집이 1억짜리인데 대출 8천 받았는데 전세 8천 받을 수 있어요? 8천 받으면은 그 들어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 빚은 빚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쓰시고 저 돈 막 쓰시죠,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출 갚아주셔야죠. 이게 얘기가 흥정이 나오지. 중개업자들도 대번에 아유 빚이 많아서 안 됩니다. 빚이 많아서 전세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예, 걱정 마십시오. 전세금으로 빚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세 드는 사람이 그리고 계약서를 쓰지. 그러니까 만약에 15채가 전세로만 돼 있었다면 더더욱이나 죽을 일이 없죠. 안전하잖아. 거의 태반이 안전한 것이죠.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이럴 수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샀어. 근데 그 전세금을 7억 정도 하더라도 내가 3억은 내 돈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막 큰 거는 그럴지 몰라도 한 1억에서 2억짜리 정도의 작은 어떤 수준의 집들이라면 전세로 돌렸다면 융자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응? 왜냐하면 이 구조상. 그러니까 전세로 돌려도 안 주고 월세로 돌려도 안 주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월세로 돌려서 공실이면요. 그러니까 공실이 아까 했잖아. 대출이 1억이라고 쳐도 빚이 1억이야. 한 4% 잡아. 그러면 한 달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400. 그래 그냥 한 3억 정도 공실로 그냥 1년 내내 갔다. 그래도 1200. 1200이면 이제 남자가 마누라한테 야 가서 돈 좀 빌려와. 그럼 돈 금방 가져오는 돈이야. 1200을. 수임 씨는 얼마까지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렇지. 이제 막 이렇게 어려워. 남편이 야 경매 때문에 야 빚이 막 있는데 집이 공실이야. 야 네가 가서 돈 좀 빌려와라. 그럼 얼마 빌려올 수 있어? 제대로요. 제대로. 그냥 보편적으로 힘 많이 안 쓰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럽다. 몇 프로 이자로 빌려올 수 있어? 10% 아니야? 아니죠. 10%는 개인 간에 좀 그렇지. 그냥 은행 이자 정도. 한 4, 5%? 예. 야, 멋지다. 우리 행업부 좀 같이 일할까? 펀딩이 좀 필요해서 그래.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월세 구조에서도 안 망해, 전세 구조에서도 안 망해 구조예요. 100%. 경매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 때 망하는가를 보면은 어떨 때 망할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물건으로는 망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 아무리 공실이 뭐 1년씩 간다고 해도 저걸로 죽지는 않아. 그죠? 경매를 당할 수는 있겠지. 내가 마침 때 맞춰서 있는 직장 파산 당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침 때 맞춰서 보증을 섰는데 이제 내 경매에 물건이 들어온 거야. 보증 섰다가 내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런다고 해도 망하지는 않아. 보증을 얼마나 세게 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한 100억 보증 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15채 경매쟁이가 100억씩 보증 설 리도 없고 뭐 10억도 보증 안 쓰지. 요즘에 뭐 어떤 시절인데 남자가 막 이렇게 10억씩 함부로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야. 그럼 뭘까 도대체? 가만히 보면 경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대출받아 15억 15채 이걸로 죽진 않아. 망한다고 자살하지도 않아. 그 이상의 극단적인 망함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도 이 사람은 그때가 50대인가 됐나요? 몇 살이에요? 51세인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1세인데 15채라는 것은 시작을 아무리 빨리 해도 40 중반이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퇴직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거를 앤소니 경매하고 아니 거기는 아니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배운 거야. 그러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는데 아마 그 돈이 주변 지인들의 돈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변 지인들의 돈이면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돈이라는 게 주변 지인들이 이제 또는 와이프가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불화가 생기죠. 부부싸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 집이 빨리 안 팔리네, 팔리네, 돈을 주네, 마네. 이게 그거 가지고 차라리 이자 놀이만 딱 하면, 이자만 딱딱 줘버리면 싸움이 안 생기는데, 이거가 아마 15채 중에는 공동투자 성격도 존재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심했을 것이고,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 자산을 선택한다면 와이프와에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란 건 없어요. 망해도 집 몇 개 날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경매를 15채까지 한 사람이 야 서너 개 날렸어. 하나 또 사면 되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죠. 15개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죽진 않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 자본을 압박을 빼간다. 내놔라. 투자 가지고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싸움도 있었을 거고 뭐 저 와이프가 거기서 뭐라 하고 막 스트레스가 오만 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지금처럼 갭 투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과 국가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아주 좋은 경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원인은 아마도 가정 불화일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다른 했죠. 사유로 자살했는데 파헤쳐보니까 경매도 있더라. 그렇지.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집 때문에 이렇게 경매한다고 하면서 친구들 동호회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과정에 바람이 났고 이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중내산에 했고 막 했을 수도 있고 많죠. 정말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명품 변호사가 뭐야? 아니, 글을 쓴 사람이 기자가 아니고요. 아니야 기사로 떴었고 이제 그건 블로그 같은데. 개인으로. 이제 그랬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해보시지만 남편이 어떤 거 할 때마다 집에서 싸움이 막 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송정희 회원 중에는 여자가 투자 좀 하려고 하면 남편이 가만 안 놔두고 난리가 납니다. 한 번씩은. 이제 그런 환경들이 섞여 있다 보면 돈 문제가 또 내 돈만 가지고 하지 않고 지인들 돈이 와고 그러면 더 싸움 나. 근데 그 지인들 중에서 이제 처가에서 돈이 오잖아. 그러면 생지랄이 나지. 뭐 네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뭐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그러다 사람 죽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자들도 여자가 막 방해하잖아. 방해 안 해요, 강규 씨는? 초기에 방해를 했죠. 지금은. 방해를 핵심 그런 것들을 딱 집어서 옆에 앉혀놓고 제가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베스트 3선을 제공해. 그 킥사를 지금 이제 3번째 지금 같이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들을 때 고개를 격하게 위아래로 하길래 중독이 됐군.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금 회사에도 직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정 내 어떤 일어난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겪어보면 남자가 일을 못해요. 근데 그때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렇게 겹쳐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 돈까지 막 이게 빚졌지 돌려달라고 하지 막 이래버리지 집은 팔아서 줄라 했는데 빨리 안 팔리면은 미쳐버립니다. 그랬을 수 있고 또 평상시 욱하는 마음이 또 강한 사람들 또 자해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 선택들을 하죠. 엿먹어 봐라. 나 죽을 테니 네가 한번 이 15채 갖다가 한번 죽어라. 나는 이게 복수를 이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남자들의 성격도 또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또 우울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만나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소금쟁이 회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여잔데 금방 얘기하고 10분 15분마다 감정이 바뀌어요. 적응이 안 돼.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집안에 약간의 불화가 내재가 돼 있었고 약간 좀 이상했어. 집 자체가. 남자도 은행의 지점장이었어. 심각해. 근데 밖에서만 지점장이지 안에가 완전 폭분의 엉망이야. 그리고 술 마시고 새벽 3시에 오고 또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 근데 경매를 하니까 이제를 현장을 가면은 남편이 쫓아와서 잡으러 와. 인천을 갔는데 인천에 이제 가서 나한테 이 물건 어때요? 그럼 이제 보고가 올라오고 이제 통화하는 와중에 또 남편이 출발해서 서울에서 너 어디야 해가지고 걔를 픽업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 그러면 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채가 이제 정상적인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든 15채가 아닌 돈관계가 설키고 또 집안에서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두 번째 남자 이 자체도 이 우라가 좀 심한 사람일 수 있죠. 저도 이 경매 그 킹세라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서 한 2-3번 계속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엔 안 왔어요. 근데 자꾸 묻기만 물어. 근데 묻는 게 뭐냐면 딱 쓸데가리 없는 것만 물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매하고 관계가 없는 세금 문제하고 뭐 법인 만드는 문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니 그러니까 이거랑 경매랑 관련이 없어.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운다 그러면 돼지 양돈하는 기술을 배우고 돼지가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뭐 이런 거 돼지를 어디에서 싸게 사요를 물어야 되는데 돼지 막사는 비닐 막사가 좋을까요? 스레트 이런 게 좋을까요? 막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리고 돼지는 미국 돼지가 좋아요? 한국 돼지가 좋아요? 뭐 양돈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들만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헛다리 짚든 습관성 헛다리 짚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습관성으로 이상한 자리를 짚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좀 싫어한다는 눈빛을 살짝 주고 살짝 그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면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계속 물어. 그 다음에 끝나고 사람들 많은데 한 분이 상담 신청을 소금쟁이 중에 한 분이 해서 내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물어. 그래서 내가 얘도 또라이구나. 아니 왜냐하면 경매 계열에 또라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요짓을 할 수도 있어. 15채 주인공은 인격이 고결하고 능력이 있고 가정은 다 평온한데 오로지 경매만 문제 있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가정도 문제 있고 집안에 뭐 있고 자기의 인품도 좀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가 돈 문제까지 얽히고 부부에게 뭐 마침 또 그날 또 아기를 1시에 독서실에 태우러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야 아침 토요일인데 내 직장 가야 되는데 내가 왜 10시에 애를 태우다 줘야 돼 안 해 하면서 싸웠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조사가 끝나지 않대. 예를 들면 경매와 대출과 연관성을 하려면 등기를 15개를 띄워봤어야지. 15개라는 거는 와이프의 진술이나 기타 누구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라도 한번 띄워서 기사를 이렇게 봐서 대출은행의 체납 여부만 알아봐도 대출과 연관됐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 거 없이 그냥 막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자를 글 쓰는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가 할 때 가짜는 그 집가짜를 씁니다. 달라. 이게 한문에서도 있어 기자를 되게 천한 직업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적기라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적어버리면 또 기자보다 못한 사고 능력이 있는 대중은 또 듣고 걔의 어떤 그 말에 획가닥 하니까 기자들이 권위가 살지. 나 대단한가 봐 이러지. 근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모순이 너무 많죠. 경매는 절대로 월세로 해도 안 망하고 전세로 해도 안 망합니다. 아예 1억짜리를 2억에 상습적으로 샀으면 망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이 15개까지 갈 수가 없잖아. 상습적 헛다리 증후군.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